안녕하세요. 저는 썬랩 건축사무소 현승원이라고 하고요. 썬랩은 건축가들이 조금 더 사회적이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공간에 사람들이 좀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좀 실천적인 작업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건축가들이 좀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개소한 지가 2013년도부터 해서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역의 집수리 활동들을 이제 지원하고, 지역에 대한 어떤 노후한 주거 지역의 어떤 상황들을 아카이빙하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역할부터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 지역이나 주거 재생이 좀 필요한 지역의 마을 공동체들이나 주민 공동시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컨설팅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해왔고요. 이후에 사실 고시원에 대한 작업들을 위해서 지금 공주택 관련된 모델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런 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고시원에 거주한 적이 있었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위한 시설로 사실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기거하기 시작하고 먹고 자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고시원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건축가들은 굉장히 다양한 좋은 것들을 많이 보죠. 좋은 공간을 많이 보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괴리감이 너무 큰 거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좋은 것들의 갭들이 너무 커서 그것들을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부터 먼저 조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요. 과연 건축가들은 어떤 개입을 할 것인가,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가들이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사람의 그런 감성적인 부분만을 공감시키고 제안하고 해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축가들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사회에, 도시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기존에 스스로 했던 고민들을 한번 해결해보는 제안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시원에 대한 대안 작업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이게 창업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해질 거 자체를 고민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만 그거에 능수능란했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았었죠. 그러면 이제 사실 포기하지 않게 하는 기제는 뭐냐?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책임감하고 빚입니다.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죠? 융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던 사업 구조의 공고가 나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융자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사업을 포기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어떻게 잘 유지할 거냐, 더 가치 있게 만들어낼 거냐. 그럼 그걸 이제 사실 캐시플로우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다만 이걸 어떻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살게 할 거냐에 대한 운영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비용까지 어떻게 매칭시킬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냥 고시원이라는 게 비용을 올리면 고시원이 아니게 돼요, 사실은. 고시원이라는 용도 때문에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공간에 위치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비용들을 체크하는 걸 고시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본다면.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개인의 점유 면적을 줄여야 되고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럼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그럼 공유 공간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정답이 있어 보이지 않는 거죠, 처음에 보니까. 저희도 몰랐으니까. 첫 작업이 그렇게 4개의 유닛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화장실을 같이 쓰는, 침실도 같이 쓰는, 거실만 같이 쓰는, 주방만 같이 쓰는 이런 식으로 막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안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 조건이 다른 실의 비용을 다 동일하게 했어요. 돈으로 선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택하는 경험들이 생겼죠. 자기가 어떤 것들이 나한테 더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경험. 그 경험이 저는 그 이후에 자기가 사는 생활 공간들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거 말고는 가장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커뮤니티 시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방, 주방, 거실, 예를 들어서 마당이라든지 사랑방이라든지 작업 공간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공용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았고,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연결되게 만들어 놨는데 무조건 다 단절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들이 좀 있었고요. 공간은 잘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어려워져서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때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결국엔 이제 북카페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죠. 오히려 커피라는 음료를 사서 쓰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은 저희 기획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공공정책하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정하는 기준들을 이제 획득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입주 자격은 저희가 서울시라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소득 기준으로 보면 소득분위 계층에서 6분위 이하 계층에 대한 소득 기준을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 대상 자격 기준에 대한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의 패턴에 따라서 저희가 학생들 혹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약 기간 자체는 6개월 단위로 잡았고요. 계약하는 3월, 9월 기준이고 실제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시즌도 거의 부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고 실제 임대 기간도 그 기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 임대 금액은 주변 시세 70% 이하로 지금 현재 30에서 40만 원대 초반까지 면적과 방 크기나 내용에 따라 조금 상이하고요. 다만 저희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기준은 인지적으로 30만 원대를 유지하자가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가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지만 사실 그냥 인지적으로 30만 원이 넘어가면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형성되는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삶 자체를 바꿨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좀 오바인 것 같고요. 달라졌다기보다는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 정도. 저희 인기가 높아요.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줄을 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보세요. 비용이 더 들어갔는데 비용 저렴해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했냐가 더 중요하죠.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활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집, 그런 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집이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영역들이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고 의도를 가지고 침실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스위치 위치부터 시작해서 콘센트의 위치, 책상의 위치까지 다 고려되는 그게 기숙사 모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전히 이들이 그 고시원이라는 대안을 잡아주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고시원이라는 공간이 사실 아주 세밀하게 보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공유주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사람들이 살기 열악하게끔. 그거의 공간 모델을 사실 변형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작업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용어들을 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 문제를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면 해결할 수 있겠죠. 건축을 좁게 보지 않는 한. 건축은 사회 안에서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라고 하면 건축의 문제냐, 소위 말해서 사회 문제냐라고 이제 다르게 질문한다면 이제 그 안에서 건축을 어디까지 볼 거냐라고 보는 측면에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 천장, 바닥 이렇게 해서 공간적으로만 해결한다고 본다면 분명히 한계는 있겠죠. 다만 그 공간이 왜 필요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는 문제라고 본다면 거긴 해결 방법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 건축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나 건축의 사실 영역들이 조금 더 넓어져야만 그런 부분에서 밸류가 생기고 그 밸류를 통해서 어벽도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적정한 보상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사회 변화는 급격한데 AI 등장하고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변화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인식과 관념이 바뀌지 않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문제시하는 부분은 잘못하면 기계에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이 건축이 아니라 장비가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게 바뀌려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인식이 바뀔 때까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것 무수히 많은 제한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져야만 기계와 장비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위한 수많은 좀 좋은 시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재미있고 의미 있어서 작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사실. 물론 제가 그렇게 부유하진 않은데 사실 어렵다면 어려운데 그렇게 적당히 먹고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을 좀 유의미하게 보내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해도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물론 좀 고생스럽긴 하더라고요. 좀 힘들 면도 있고 고생스럽긴 한데 근데 또 이렇게 알아주시기도 하니까 또 그런 보람도 있고 그런 것 같고요. 전공자들한테는 저도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지만 일단 자기 생각을 갖게끔 가장 많이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갖는 게.
그래야 그게 따라가지 않고 흘러가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게 뭐 잘 사는 방법인 것 같고, 다만 건축의 영역을 너무 좁게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스타 건축가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디자이너 혹은 설계를 꼭 해야만 건축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건축을 전공해서 혹은 건축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관련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든 건축가라고 불러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